원래 생소하고 그러면 좀 어렵습니다. 예, 처음 듣는 용어다 보니까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좀 반복하다 보면요, 이런 얘기들이 좀 귀에 들리거든요. 근데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을 처음 듣다 보니까 되게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되게 낯선 용어들이 많아요. 예. 그러려니 생각하고요. 마음을 피우시고 들으시는 게 좋고, 나중에 이제 조금 귀에 들려오는 시기는 1, 2월 달 한 바퀴 돌고 3월 달 정도 되면요, 이제 귀에 조금씩 들어오거든요. 예. 그때까지 좀 참고 견디시는 게 필요하니까. 아, 너무 난리나요? 아니, 놓쳐서 다시 가서 봐서 보려고 하면 아, 야, 알겠습니다. 글씨를 정자체로 쓰려고 하는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제 187페이지 밑에 보시면 5번에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이 있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 내용 속에는, 자, 187페이지에 있는 표 밑에 보시면 그 1번 있죠? 1번부터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8번이 있죠? 그 내용들이 그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단 2번 있습니까? 187페이지에 표에 2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있습니까? 그다음에 4번에 보니까, 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있습니까? 4번. 단 2번과 4번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2번과 4번. 나머지 내용은 포함시킬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자, 2번에 있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188페이지예요. 박스 6번에 보니까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이 있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요, 자, 도시지역이든 비도시적이든요, 왜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게 되냐면,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게 되면요, 도시지역이든 비도시적이든 뭐 해주려고 지정하냐면, 이 취지만 잘 하시면 돼. 뭐 해주려고 지정하냐면, 각종의 행위 제한을 완화해 줄 목적으로. 더 강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행위 제한을 완화시킨다는 말은 행위 제한을 더 약하게 하기 위해서요. 지정하는 목적이 강해요. 자, 그러면 앞으로 도시적에서는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게 되면 어떤 행위 제한을 완화시켜 주냐 하면 총 5가지 행위 제한을 완화시켜 주는데, 먼저 첫 번째로, 자,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제한을, 행위를 완화시켜 주고요. 자, 두 번째로 건폐율 제한을 완화시켜 주고요. 자, 세 번째로 용적률 제한을 완화시켜 주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자,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시켜 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주차장 이 설치 기준까지도 완화 적용한다는 겁니다. 빔이 됐으면 훨씬 좀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혹시 건폐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건폐율. 자,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공법 공부하면서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원래 정확한 의미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부르거든요. 예전에 우리 여기 다 보니까 옛날에 산수 배우셨죠? 네. 산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젊은 세대 분들이고 수학이실 거고. 네. 우리 산수 시간에 보면, 자,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율이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배울 때. 뭐뭐에 대한 뭐뭐의 비율이란 말은. 뭐뭐에 대한이란 말은 분모를 얘기해요. 그래서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자, 여기가 만일에 가로가 10m고, 지금 세로가 10m예요. 가로, 세로 10m라고요? 그러면 이 땅은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가로, 세로 10m라고 각각. 이건 대지 면적이 총 100제곱미터라 불러야 되거든요. 10에다가 10 곱하면 되니까. 이걸 바로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란 말은 뭐냐면 우리 땅 보통 30평 있죠? 30평이 이거라고. 가로 세로 10m. 이게 30평 정도라고요? 자, 그러면 이 대지에다가 건축 면적이라는 말은 건축물을 얼마만큼 넓게 지을 수 있느냐 이 비율을 건폐율 얘기하거든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만일에 이 대지 면적이 지금 100제곱미터의 대지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지었는데요. 이 건물이 면적이 50제곱미터래. 대지 면적은 총 100제곱미터인데 건축 면적이 50제곱미터래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100을 곱해주면 건폐율은 몇 퍼센트가 된다고 구해지거든요. 몇 퍼센트가 된다? 자, 그러면 대지 면적은 지금 100제곱미터입니까? 근데 건축 면적은 50제곱미터죠? 그럼 이 건축물의 건폐율은 몇 퍼센트라고 해야 돼? 건폐율은.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런 건축물은 건폐율이 50%라고 불러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네. 자, 이번에는요. 건축 면적을 좀 더 늘려볼게요. 자, 대지 면적은 똑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건축 면적을 80제곱미터로 더 늘리게 되면 이 건축물은 건폐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건축 면적만 바뀌었죠? 건축 면적만 80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럼 이 건축물은 건폐율이 80%라고 불러야 되거든요. 이해됐습니까? 건폐율이란 말. 자, 그러면 건폐율이 50%다. 건폐율이 80%다. 라고 할 때, 둘 중에서 건폐율이 더 높은 건 80%가 더 높죠? 건폐율이 더 높다는 것은 이 땅에다가 건물을 넓게 지을 수 있어요? 좁게 지을 수 있어요? 건폐율이 높다는 것은. 건폐율이 높다는 것은 건물을 넓게 지을 수 있다는 거고, 건폐율이 좁다는 것은 건물을 좁게 지은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건폐율 제한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용도지역 있죠? 용도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건폐율을 이라는 걸 제한을 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폐율이 높다는 것은 행위 제한이나 규제를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약하게 하는 거예요? 건폐율이 높다는 것은 내 땅에다가 건물을 더 넓게 지을 수 있대. 규제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규제를 약하게 하는 거고, 내 땅에다가 건물을 좁게 지는 거, 규제를 더 강하게 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용도지역에 따라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이해됐습니까? 건폐율란 말. 건폐율의 개념 이해되셨어요? 네. 나중에 또 건축법 시간 가면 또 할 거예요. 건축법 시간에. 자, 그리고 용적률이라는 개념은요. 자,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부르거든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그럼 여기다가 100을 곱해주면 용적률이 몇 퍼센트가 구해지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뭘 연면적이라고 부르냐면요. 건축물의 각 층이 있죠. 건축물의 각 층에. 자,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부르거든요.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러면 여기는 대지가 총 100제곱미터가 있는데요. 대지가 100제곱미터가 있는데, 총 3개 층이에요. 지상 3개 층인데, 한 개 층의 바닥 면적은 100제곱미터예요. 100제곱미터. 그럼 이 건축물은 한 개 층은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보니까, 자, 각 층의 바닥 면적이 합계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하나, 둘, 3개니까. 총 연면적이 300이 되는 겁니까? 300. 자, 그러면 대지 면적은 지금 100제곱미터인데, 연면적은 얼마예요? 각 층의 바닥 면적이 합계니까. 300이 되는 겁니까? 그럼 이 건축물은 용적률이 몇 %라고 해야 돼요? 떨어지니까. 300%라고 해야 됩니까? 이 건축물은 용적률이 300%라 해야 되는 거고. 자, 만일에 위로 이렇게 2개 층을 더 올렸어요. 2개 층을. 그러면 이 건축물은 연면적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500제곱미터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연면적이 500제곱미터니까 이 건축물은 용적률이 500%가 된다는 거죠? 500%. 자, 그러면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건축물에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지.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나 층수와 관련된 거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용적률이 높다, 용적률이 낮다 하는 것은 이 땅에다가 건물을 얼마만큼 높이를 지을 수 있냐 이거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건축물을 얼마나 바닥을 많이 쌓을 수 있느냐, 결국 층수나 높이를 얼마만큼 많이 올 수 있느냐, 이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둘 중에서 어디가 더 규제를 강하게 하는 겁니까? 규제는 행위 제한을 강하게 한다는 말은 건물을 더 낮춰버린다는 거거든요. 낮게 지은다고. 건물을 높게 짓는 것은 약하게 하는 거예요. 건물을 더 높이 짓게 하는 것은 규제를 약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500%가 규제를 더 약하게 하는 거고, 용적률을 더 낮춰버리는 게 규제를 더 강하게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 개념? 이 개념 잡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보면 되게 잘 나온 내용이거든요. 건폐율, 용적률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일상용어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이 땅에다가 건폐율을 제한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뭘 제한한다는 겁니까? 건폐율. 너비나 평수를 제한한다는 것은 건폐율을 제한한다는 거고, 자, 용적률을 제한한다는 것은 건축의 높이나 층수라는 걸 제한할 때는 용적률이라는 걸 제한하게 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이 땅에다가 얼마만큼 넓게 지을 수 있는 것은 건폐율 제한을 받는 거고, 얼마만큼 높이 지을 수 있냐는 것은 용적률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자, 이런 각종의 행위 제한들을 완화시켜 주겠대. 완화시켜요. 자, 그래서 우리 도시역에서는요,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지역에서는 건폐율을 최대 얼마까지를 완화시켜 주냐면 150%를 완화해줘요. 여기서 150%라는 말은 기존의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배를 완화시켜 주겠다고. 그럼 원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기 전에 이 지역에서 건폐율이 50% 제한을 받았다면요, 50에 1.5배를 완화해 주겠대. 그럼 75가 되는 겁니까? 건폐율을 75까지 완화시켜 주겠대. 기존에 50이었는데.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용적률은요, 최대 200%를 완화해 주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배를 완화해 주겠대. 그러면 기존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기 전에 이 지역이 용적률이 100%였다면요, 이거에 2배를 완화해 주겠대. 200으로 완화해 줍니까? 200으로. 그럼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한 지역에서는 건폐율은 더 넓게 지을 수 있는 거고, 용적률은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완화시켜 준다는 거죠. 이런 행위 제한을 완화시켜 주겠대요. 자, 그리고 우리 건축부에서 이 높이 제한을 120%를 완화해 주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건축법에 따른 높이 제한을 1.2배를 완화해 주겠대요. 자, 그리고 주차장 설치 있습니까? 자, 만일에 도시지역 내에서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는 목적이 차 없는 거리 있습니까? 차 없는 거리. 우리 도심지 내. 대구에도 있습니까? 동성로에. 중구 쪽 안 넘어가세요? 동성로에 차 없는 거리 없나요? 우리 젊은 친구들 없나요? 동성로에 차 없는 거리 있거든요. 차 없는 거리는 주로 사람들이 보행만 하는 도로죠? 차들이 안 다닌다고. 자, 그리고 우리 한옥마을 같은 데 있습니까?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는 한옥마을 같은데. 대표적으로 뭐 저기 안동이나 아니 전주나 아니면 저기 서울의 북촌마을이나 이런 데 가면 한옥마을 조성된 데 있죠. 이런 한옥마을 조성된 지역에서는 주차장 설치 기준이 있죠. 주차장 설치 기준 이걸 최대 100%를 완화해주겠대요. 요즘 옛날하고 다르게 요즘 그 상가 같은 건물 짓죠. 그러면 건물 청수에 따라서 주차장 몇 대 이상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주차장 확보 안 하면 어떻게 해주는지 아세요? 허가 안 내줘요. 건축 허가를 안 내준다고. 요즘은 주차장 확보 안 하면. 그런데 이 도시지역에서 만일에 차 없는 거리 조성하거나 한옥마을을 보존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 100%를 완화해준다는 말은 주차장을 설치하라는 겁니까? 설치 안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차장 설치 안 하면 허가 안 내준거든. 근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준대. 주차장 설치 안 해야 된다고. 이해됐습니까? 주차장 하나도 설치 안 해도 된다고. 지구 단위 구역 내에서는요. 다만 그 목적이 두 가지 목적이어야 돼요. 차 없는 거리 조성하거나 한옥마을 보존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완화해준다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완화해준다는 말의 의미, 완화. 완화해준다는 말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더 높여주는 거고, 높이 제한, 건축법에 따른 높이 제한도 높여주는 거고, 다만 주차장 설치 기준은 하나도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거. 이 기준을 완화해준다는 거예요. 자, 한옥마을 보존하거나 이럴 때는 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줄까요? 한옥마을을 이렇게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옥마을을. 한옥마을은요, 우리가 방문할 때 차 타고 가면 안 돼요. 가마나 말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5가지 기준을 완화해준다는 겁니다. 도시역에서는요. 자, 그리고 비도시역도요. 자, 지구 단위 계획 지정할 수 있는데, 자, 비도시역에서도 지구 단위 계획 지정하게 되면 이걸 행위 제한을 완화시켜 주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자,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 주고요. 자, 두 번째로, 비도시역도 건폐율 완화해 주는데, 당해 용도 지역이나 개발 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이 건폐율의 최대 150%를 완화해 주고요. 150%라는 말은 결국은 1.5배를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용적률도 완화해 주는데, 기존의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이 용적률의 200%란 말은 2배를 완화해 준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도시역이나 비도시역이나 똑같이 완화해 주는데, 다만 비도시역에서는요, 우리 도시역과 다르게 높이 제한 있죠? 건축법에 따른 높이 제한이나 주차장 설치 기준, 이 두 가지는 완화를 안 해줘요. 주차장 설치 기준은 도시지역에서만 완화해줍니다. 비도시역에서는 완화 안 해줘요. 자, 만일에 앞으로 경산 같은데, 시지 같은데 지나가시다가, 여기 중산지구로 묶였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거든요. 그럼 중산지구로 묶인 저런 지역에서는 앞으로 건물을 어떻게 지을 수 있어? 더 넓게 지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높이도 더 높이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중산지구 같은데 지금 주로 뭐 많이 들었습니까?
아파트 많이 들어쓰잖아요. 아파트. 왜 아파트가 들어쓸 수 있을까요?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시켜주거든. 이해됐습니까? 주로 지구 단위계획 묶인지요. 이런 적에서는 그래서 주로 아파트가 들어선 이유가 이렇게 완화시켜주거든요. 이해됐습니까? 네. 자, 나중에 암기해야 될 건 지금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하지 마시라고요? 암기하면 뭐해? 다 까먹어. 치지만 좀 이해하시라고, 치지요. 치지만요. 네. 자, 이 지구 단위계획 이 파트도요, 우리 시험으로 보면 거의 매년 나와요. 시험으로 보면요. 주로 여기서 물어보는 건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거. 뭘 완화시켜주는지 이런 걸 물어본다고요? 네, 이런 거 나중에 제가 압축해서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치지나 이런 것만 좀 잘 아세요? 치지만.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내용은 1, 2월달이나 3월달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 그래도 건폐율 용적률 개념 이해되십니까? 건폐율 용적률.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뭐 또. 건축법에 따른 높이 제한 완화 안 해줘요. 건축법에 따른 높이 제한. 우리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을 이거 완화해 주는데 우리 건축법에 좀 높이 제한이 있거든요. 고도, 건축의 고도 이런 것들은 제한을 완화 안 해줘요. 비도시계에서는. 용적률만 좀 완화해 주고. 건축은 나중에 높이 제한은요. 우리가 자, 여기 사면이 지금 도로거든요. 사면이. 자, 사면이 도로로 둘러싸인 일정의 구역을 우리가 가로구역이라고 부르거든요. 가로구역. 4개 도로. 이렇게 둘러싸인.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블럭 생각하시면 돼. 블럭? 우리가 보통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요, 이렇게 주로 블럭 단위로 높이 제한 받거든요. 블럭 단위로. 4개의 도로로 둘러싸인 이런 블럭 단위로 높이 제한을 받게 되는데, 자, 이런 블럭 단위로 높이를 딱 정하게 되면요, 이 블럭 단위로 지을 수 있는 이런 건축물에 이 블럭 단위에서는 이 높이까지만 딱 지으라고 제한받게 되거든요. 근데 지구 단위 구역에서는 이건 적용을 안 해주겠다고. 가로구역 단위로, 블럭 단위로 하는 높이 제한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좀 완화해 주겠지만 블럭 단위로 이게 하는 높이 제한에 대해서는 적용 안 하겠다고. 나중에 건축법에 나와요. 건축법에 좀 개념을 이해되셔야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개념 나오면요. 우리가 인문 과정에서 가져야 될 이미지는 뭐냐면 더 좋아지는 겁니까? 안 좋아지는 겁니까? 좋아지는 거다라는 개념 잡으세요. 취지가. 건물도 높게 지을 수 있고 높이 지을 수 있도록 완화시켜주는 거니까 좋아지는 거다라는 개념 잡으세요. 네. 그래야 좀 접근이 쉬워요. 개념을 잡으실 때. 네. 자, 이제 책을 194페이지 앞 넘겨보시면 제 5절에 보니까 이제 개발행위 허가라고 나와 있습니까? 194페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까지가요. 국토의 계획 파트에 따르면 이제 국토의 이용 파트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든 취지는 뭐냐면 자, 국토를 이용하거나 개발하게 되면 난개발의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요.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자, 먼저
국토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계획을 세운 후에 개발하라는 이 원칙에 따라서 각종의 국토를 이용하기 전에 수립하는 각종의 계획들을 수립하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관리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이 있죠. 이 계획까지를 다 수립해가지고 국토를 이용하라는 거고, 다만 이렇게 국토를 계획에 맞춰서 개발하더라도 난개발이 100%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개발행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허가를 받은 후에 개발하라는 이 원칙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되는 개발행위 허가제도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요. 이 개발행위 허가제도도 결국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일정한 개발행위, 6가지 개발행위 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허가받고 하라는 겁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난개발을 일으키는 개발행위 하고자 할 때는요, 허가는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특자시장이나 특자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허가받아야 돼요. 대구에서는 누구한테 허가받아야 될까요? 대구시장한테 허가받아야 되고, 경산에서는 경산시장한테 이 개발행위 할 때는 허가받아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난개발을 일으키는 총 6가지 행위가 우리 책에 아마 있을 텐데요. 자, 제5절에 밑에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에서 거기 이용개발 파트에 보니까 허가권자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 박스 1번에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 등에서 네모 1번에 보니까 허가 대상 있습니까? 허가 대상 개발행위. 그래서 195페이지 가니까 표 있거든요.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행위가 총 6가지가 있는데 그 박스에 있죠. 표로 된 거. 표로 된 부분에 그 회색 부분 있습니까? 회색 부분. 먼저 1번에 보니까 건축물에 건축 있습니까? 그리고 밑에 두 번째 내려오니까 공작물에 설치 있나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세 번째가 토지에 형질 변경이 있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토석 채취 있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토지 분할 있나요? 그리고 여섯 번째 보면 물건 쌓아 놓는 행위 있습니까? 자, 이 6가지 행위는요, 난개발을 일으키는 행위다 보니까 반드시 사전에 허가받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95페이지에 보면 넘어오시면 이제 흰색 부분 볼까요? 흰색 부분. 그러면 우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행위 있죠? 이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허가받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공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이 있죠? 사람의 인공적인 힘을 가해서 설치한 시설물을 통틀어서 공작물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도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어떤 거 얘기하는 거냐면 저기 기념탑 같은 거 있죠? 기념탑 같은 아니면 굴뚝 같은 거 있죠? 이런 인공을 가해서 설치한 시설물들을 다 공작물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공작물 설치하는 행위도 허가받고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토지 형질 변경 있습니까? 자, 토지 형질 변경 행위는 어떤 행위까지 포함하냐면요. 거기 절토 있습니까? 절토. 절토는 뭔지 아세요? 흙을 이렇게 파내는 거. 절토하는 거. 성토는 파낸 흙을 다시 쌓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정지는 쌓은 흙을 평평하게 고르는 거. 이걸 정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포장 있습니까? 아스팔트, 시멘트 포장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자,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자, 그리고 공유수면 있습니까? 공유수면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다 있죠? 이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해요.
토지의 형태와 질을 변경시킨다고요. 땅을 깎거나 아니면 쌓거나 고르거나 아니면 포장 등의 방법이거나 아니면 바다를 매립하거나 이런 행위들은 다 형상이나 질이 변경되거든요. 이런 토지 형질 변경행위도 반드시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자, 이게 흑토자의 돌석자거든요. 토석 채취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흙도 고운 흙은 모래라 그러고 그냥 거친 흙은 그냥 흙이라 불러요? 우리가 큰 돌은 뭐라 부릅니까? 바위라 부르고 바위가 작게 부서지면 자갈이 됩니까? 바위가 작게 부서지면 자갈이 됩니까? 자갈? 예. 그래서 흙이나 모래, 자갈, 바위 따위를 채취하는 행위 있죠? 이것도 허가받고 해야 돼요. 선생님들 저기 대구 예전에 80년대나 90년대 초반에 금호강에서 모래 채취 안 했습니까? 예전에 80년대는 90년대 초반 정도까지. 우리 전국에 있는 강 같은 데서 모래 채취 많이 했거든요. 그 모래 뭐 하려고 채취했어요? 아파트 지으려고. 아파트 지으려고 모래 채취 많이 했거든요. 그런 행위 할 때도 뭐 바꿔야 된다? 허가 바꿔야 돼요. 허가 바꿔요. 요즘은 이제 강이나 있는데 모래 채취 안 하죠. 요즘은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그 모래 가지고 사실 아파트 지었던 거거든요. 그런 흙이나 모래, 자갈, 바위 따위 채취할 행위 할 때 허가 바꿔야 됩니다. 자, 우리 시 외곽 같은 데 가다 보면 경산도 그렇지만 산이 여기 민둥산인데요. 이 민둥산 중간 부분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석산 같은 데 돌 채취하는 데 있습니까? 골재 채취하는 데. 여기가 석산인데. 골재 채취하는 이런 산들 보면 보통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잘라놨죠? 이걸 바로 잘라버리면 나중에 비 오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돌 채취하는데 이런 데도 허가 바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 석산 밑에 이렇게 돌 채취하는데 밑에 바로 보면 보통 어떤 공장들 밀집해 있어요? 레미콘 공장 같은 거 밀집해 있습니까? 이런 행위들 할 때 다 허가 받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보니까 토지 분할 있습니까? 토지 분할. 아직 공시법 시간에 토지 분할 안 배우셨죠? 토지 분할. 자, 여기 하나의 필지 토지인데, 자, 한 필지 토지 분할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토지 분할하려면. 삽이나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쪼개면 됩니까? 그냥 여기에다가 지적 공부에 선 하나 끄면 분할돼요? 선 하나 끄면 분할된다고요? 그러면 토지 분할은 외형상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외형상에는 별로 변화 없어요? 그냥 공부상에 선 하나 끄면 토지 분할된다고요. 토지 분할. 자, 이 토지 분할요. 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이게 난개발을 일으키는 개발행위 허가받으려고 했냐면요. 혹시 우리 부동산 중에서 기획부동산 들어보셨습니까? 기획부동산. 이 기획부동산 방지용으로요. 토지 잘 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서 토지 분할할 때는 반드시 허가받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 분할은요. 자, 녹지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은요. 토지 분할할 때는 허가받고 해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받고 해야 돼요. 이게 일종의 기획부동산 방지용이라고요. 혹시 기획부동산 연락이나 문자 받아보신 분 있습니까? 실제로 사보신 분 있습니까? 사신 분 없죠? 예. 기획부동산들이 땅 소개해 줄 때는 가까운 데 소개해줘요? 먼 데 소개해줘요? 가까운 데 소개 안 해줘요? 절대? 저 멀리 있는 강원도나 아니면 저 전라도 끝이나 아니면 제주도나 이런 땅 소개해 주거든요. 주로 그 사람들이 소개해 줄 때 뭐라고 하던가요? 기획부동산들이 땅 소개해 줄 때.
조만간에 옆으로 도로 뚫린대. 도로 뚫린대요. 그리고 조만간에 여기 아파트하고 산업단지 이런 게 들어가서 가지고 이 땅이 조만간에 개발이 될 것처럼 막 광고를 해요. 그래서 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필지를 땅을 기획부동산이 살 때는 평당 5만 원에 사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우리한테 팔 때는 얼마에 팔아? 평당 한 50만 원 네, 팔아요? 이 땅 개발되는 땅일까요? 안 되는 땅일까요? 100년 지나도 개발 안 되는 땅이에요. 100년 지나도 개발 안 되는 땅을 이렇게 판다는 거거든요. 일종의 이 사람들 거의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라고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기획부동산들이 이렇게 개발이 잘 안 되는 녹지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같은 땅 자기들 대규모로 한 100만 평 정도를 사요. 싸게 사가지고 이 땅을 한꺼번에 팔아요? 쪼개? 분할해가지고 개인이 좀 구입할 수 있도록 100평 단위로 분할해가지고 팔았거든요. 이렇게 개발이 안 되는 지역 땅 사가지고. 자, 그래서 예전에 기획부동산들이 주로 이런 식으로 땅을 팔다 보니까 네 진짜로 기획부동산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 분할할 때는 반드시 뭐 받으라고? 허가 받으라고. 허가 안 해줍니다. 기획부동산인가 확인되면 허가 안 해줘요. 자, 그래서 요즘은 이 사람들이 토지 분할이 안 되다 보니까 요즘은 어떻게 파냐면 한 필지 토지를요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한 필지 땅을 공유 지분으로 팔아요. 요즘은 이제 지분으로 판다고. 한 필지 땅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 필지 땅에 얼마에 9분의 1의 지분을 취득하는 거라고. 9분의 1을. 요즘은 이렇게 공유 지분으로 팔아요. 지분으로. 요즘 기획부동산들은요. 그 민법 시간에 공유이란 말 배우셨습니까? 살짝 배웠습니까? 그러면 총 소유자가 9명이거든요. 9명에 난 그 9분의 1 지분을 사는 거라고. 그럼 나중에 이거 공유지분 있죠? 공유지분 이거 처분하는 건요. 얼마든지 자유예요? 처분하는 건 자유인데 다만 공유지분 이거 처분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돼. 공유지분 처분은 자유인데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 받아야 된다고. 그럼 난 이 9분의 1 지분을 팔려면 9명의 동의를 다 받아야 돼요? 동의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까? 절대 못 받아요. 공유지분 처분하려면 요즘 이런 식으로 판다고. 기획부동산들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공유지분 혹시나 누가 좋은 땅 나왔다고 사라면요. 보통 우리가 물어보는 건 거기 평당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거거든요. 예.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예. 기획부동산들이 땅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획부동산들이나 아니면 가까운 지인이라 하더라도 좋은 땅 나왔다고 물어보면요. 그 광고하시면 항상 그걸 물어보세요. 용도지역이 뭐냐고? 용도지역이 뭐냐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어플 깔아드렸죠? 어플 까가지고 지번 있죠? 지번만 가르쳐 달라고 해서 치면요. 용도지역 먼저 나오거든요. 용도지역. 그러면 그 기획부동산들이 파는 땅이 주로 어디냐면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고. 이런 땅 판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공인중개사 공부하셨으니까요. 기획부동산이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자격증 없는 사람, 영업꾼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용도지역이 뭔지 먼저 물어보세요. 용도지역 모르는 사람하고는 거래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6번에 보면 이제 6번째 물건 쌓기 있습니까? 네. 이 물건 쌓아놓는 행위는요. 자, 녹지나 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만 그래요? 농림지역은 해당이 안 돼요? 자, 우리 농림지역 같은 데는 농사 짓는 땅이 많거든요. 농림지역. 그러면 우리 가을에 벼 추수하면 밖에 좀 널어놓을 수 있습니까? 나락 말리기 위해서. 그러면
농림지역 같은 데는 농사 짓는 땅이 많다 보니까 농산물 같은 거 수확해서 좀 밖에 늘어놓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농림지역에서는 물건 쌓기는 허가 안 받아도 돼요? 녹지나 관리 자연환경 분지역 안에서만 물건 쌓아놓는 행위 할 때는 허가 받는 건데, 다만 내 집 담장이나 울타리 내에 쌓아두는 건 상관없는데, 울타리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곳에 물건을 한 달 있죠? 1개월 이상 이 쌓아놓는 행위 할 때는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96페이지 보시면, 자, 토지 분할은, 자,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분할해서 녹지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분쟁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하는 토지 분할은 허가받고 하는 거죠. 그리고 녹지나 관리, 자연환경 분쟁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곳에 물건을 1월 이상, 한 달 이상 쌓아놓을 때는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다음 물건 쌓아놓는 행위는 농림지역은 해당이 안 돼요. 농림지역은요. 자, 이게 바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얘기하는 국토의 난개발을 일으키는 6가지 이 행위할 때는 허가받고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혹시나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개인이 받을 경우는 잘 없겠지만요. 이 개발행위 허가 받으려면요. 어떤 절차에 따라서 허가 받을 수 있냐면, 자, 우리 대구시나 저 경산시 가면요. 홈페이지에요.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 신청서에다가, 자, 개발행위 허가 계획서라는 걸 첨부를 해야 돼요. 첨부를 해가지고 개발행위 허가 받고자 한 자가 허가권자에게 이걸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허가권자는요. 자, 제출로부터 15일 내에요. 자, 불허가 처분을 해주든지 아니면 허가 처분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자, 허가권자가 아까 허가해준 사람은 이 사람들이 허가해준다 되겠죠? 대구에는 대구시, 경산에는 경산시 제출하면 돼요? 그럼 대구시장이나 경산시장이 자, 제출로부터 15일 이내 신청한 사람에게 자,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되면요. 이때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되면 카톡이나 문자로 알려주면 될까요? 반드시 문서로 알려줘야 돼요? 내가 신청서하고 계획서라는 문서를 제출했으니까. 허가권자도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되면 불허가 사유 있죠?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되고, 만일에 허가 처분을 하게 되면요. 이때는 허가증이란 걸 교부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사람이 신청서에다가 계획서를 첨부할 때는 이 계획서 내용 속에 4가지 내용을 첨부를 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자, 먼저 내가 개발행위 하면서 자,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 용지 확보는 이렇게 잘 할 거고, 자, 그리고 위해라는 말은 위험한 재해 줄임말이에요. 위험한 재해도 이렇게 잘 방지하고, 자,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 있죠? 내가 개발행위 하면서 흙을 파는데, 흙을 이렇게 절토나 이렇게 하게 되면, 막, 먼지가 막 날립니까? 먼지 날리기 위해서 환경 저감 조치 같은 거 있죠? 얘는 환경오염 방지도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경관이나, 자, 조경 등의 조치도 이렇게 할 것이라고, 이 4가지 계획서를 첨부해가지고,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고요? 자,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198페이지에 있을 텐데요. 양갈로 일반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에 제출있습니까? 일반의 원칙 보니까 개발행위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그냥 간단하게 적으면 이거예요. 신청서에다가 계획서를 첨부해가지고 허가권자에 제출하는데, 다만 계획서 내용 속에 4가지를 포함해야 된다고요? 4가지. 자, 그럼 그 날짜는 좀 뒤에 나올 건데요.
자, 그럼 199페이지 올라가시면 양갈 2번에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있습니까? 동안 1번에 일반적 기준이 있습니까? 일반적 기준. 자, 그러면 허가권자가요,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때는요, 이 허가 기준에 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만약에 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 불허가 처분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허가권자가 제시하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는 일반적 기준에 자, 먼저 개발행위 허가 규모에 적합해야 되고요. 거기 보니까 박스 1번에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면적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용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해야 된다는 거죠? 규모. 자, 그리고 니언에 보니까 도시공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계획 내용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도시공 관리 계획이나 성장 관리 계획 내용에 어긋나면 이때는 허가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디귿에 보니까 도시공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도시공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 이 기준에 적합해야지만 허가받을 수 있고요. 자, 네 번째로 리얼의 주변 지역의 토지용 실태 또는 토지용 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수 섭지 배수 등의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미험에 보시면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한 이 5가지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한 이 5가지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준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불허가 처분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허가권자가 제시하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에요. 5가지 기준. 그 201페이지 가시면요. 맨 밑에 양갈 5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 있습니까?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15일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동그라미 치셔도 돼요. 시험에 안 나와. 그냥 제가 적은 거 확인시켜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고 그 처분을 할 때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 내용이나 불허가 처분의 사유를 서면 또는 국토이용 정보체계를 통해서 알려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공법이라는 과목에서는 우리가 개인이요, 이런 허가권자 대구나 경산시하고 할 때는요, 주로 이 신청서를 구두로 제출합니까? 서면으로 제출합니까? 다 우리 대구나 경산시 할 때는 행정관청하고 할 때는 다 서면으로 해요. 그럼 서면으로 제출했으면 당연히 불허가나 허가 처분할 때도 다 서면으로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공법이라는 과목에서는 다 구두로 하는 거 없습니다. 전체가 다 서면이에요. 왜냐하면 개인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걸 읽다 보니까 전체 다 수리로 왔다 갔다 한다고요. 서면으로. 제가 놓은 거 맞습니까? 15일 이내 불허가 또는 허가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준다는 거죠? 서면으로. 구두로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개발행위 허가 파트였고요. 잠시 쉬었다가 개발행위 허가 파트 좀 뒤에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 줘도 됩니다, 이거.